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야기를 추억 삼아 한번 풀어보려고 사연을 씁니다. 지금이야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추운 겨울에 우리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빠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요. 저는 엄마랑 함께 살았고 아주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는 것, 웃는 것, 자는 것,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동생을 두고 아빠는 그렇게 호련히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만 거죠. 엄마는 항상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세뇌를 시키듯 너희 아빠는 못된 사람이야.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파렴치한 인간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사업한다고 돈이란 돈은 다 말아먹고 나간 놈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점점 흐려졌고 엄마의 말대로 제 기억 속 아빠는 나쁜 놈으로 자리 잡고 말았죠. 나름 가난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은데 몇 번의 이사를 거쳐 집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단칸방에 엄마와 저, 동생까지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엄마는 저에게 하루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 이발소에서 샴푸도 해주고 면도도 해주는 직원이었는데 어릴 땐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엄마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소문이 아주 무성하다는 사실을요. 엄마가 동네 유부남들에게 꼬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3다리, 4다리를 걸치며 꽃뱀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따라는 게 정말 만연했고 지금처럼 공론화되기 어려웠기에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유독 심하게 저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미나. 그 아이는 제가 자신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나는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고 애초에 저 같은 환경에 놓인 애랑은 차원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비교를 할 수준도 아니었지만 그저 괴롭힐 아이가 필요하고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해서 저를 못살게 군 것이겠죠. 공부를 제가 조금 더 잘했다고 괴롭혔지만 사실 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딜 가도 치이는 그런 동네북이었던 겁니다. 책상에 죽어라 나가라 하는 낙서는 물론이고 교과서를 물에 적셔 놓는다거나 찢어 놓는 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서랍에 몰래 압정을 넣어둔다거나 실핀을 넣어두어 손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벼락을 맞는 건 아주 일상이었기에 항상 체육복을 뒤집어 쓰고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물이면 다행이었지만 걸레를 빤 물인 날에는 최악이었죠. 체육 시간에 피구라도 하면 모조리 다 저에게 공을 던져댔습니다. 학급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김미나가 저를 괴롭히니 나머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방관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에게 너네 엄마가 꽃뱀이라며 환양년이라던데 남자 없으면 죽는 년이래 하면서 모욕을 주었고요. 그 와중에도 깔깔 웃으면서 너도 똑같은 팔자 아냐?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하면서 학급 아이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도 내보고 이러지 말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장난의 강도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몸에 상처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상처가 생긴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일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작당하고 괴롭혀요. 상처가 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도 김미나의 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30대 아들의 취업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뒷돈도 받고 취업 비리까지 묶여 있으니 제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저에게 넌지시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그 아이들이 너한테만 그러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앞 골목에서 선생님한테 일렀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꽤 많은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고 결국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죄다 경찰서에 잡혀간 일이 있었죠. 분주한 경찰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건 저 하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뻔뻔했고 피해자인 저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형사들의 열이 뻗친다는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했지만 결국 제 눈앞에 드리워진 합의서와 돈봉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저를 멸시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우리 엄마는 내 편이겠지 했지만 엄마는 그 돈봉투에 눈이 돌아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봉투 두툼한 거 봐라. 오늘은 고기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엄마는 선심 쓰듯 합의금으로 돼지 목살을 구워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탐욕스러운 눈으로 다친 저를 살피기보다 돈을 먼저 보는 엄마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저의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이 고단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저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죠. 엄마를 욕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란 문제를 다 일으키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피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서를 갔다면 동생은 가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죠. 엄마는 동생 대신 사죄를 하고 다니면서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서 뭘 하고 지내길래 동생이 저렇게 엇나가는데 신경을 한번 안 쓰냐고요. 저는 이런 집안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허구한 날 동네 양아치짓 하고 다니다가 소년원에도 몇 번 가게 되었고요. 엄마는 동생이 소년원에 가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저를 버려둔 자식 취급하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소문처럼 우리 엄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일만 하고 번 돈은 고스란히 엄마한테 다 빼앗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 무기력하게 자랐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합의금을 달라고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누군가의 윽박은 정말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결국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동생을 이길 수 없었죠. 이번에 합의 못하면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다면서 대출을 받아오라고 물컵을 던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제는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된다고 엄마도 저한테 네 동생 깜빵 가면 이번에는 5년을 살아야 한대 하는데 결국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통장 잔고는 5만 원도 채 남지 않은 걸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찾아갔던 친할머니의 집을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사를 갔을 수도 있었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골목골목 헤매다가 근처 슈퍼 아줌마의 도움으로 친할머니 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송정 쪽이었는데
다행히 그 자리 그대로 살고 계셨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고 제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니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시며 아가 여기를 어찌 찾아왔노 하시면서 제 몸을 쓸고 비비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빠와 친가는 우리 모두를 버린 거라고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자식 버리고 간 아빠는 양육비 한 번 안 준 못된 인간이라고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애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고 하루빨리 돈 벌어서 시키기 바빴고요. 어항이 벙벙한 와중에 일단 집에 들어오라며 엄마는 어쩌고 왔냐고 묻는 할머니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살아온 나날에 있어 거짓 한 점 없이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는 것. 엄마는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동생은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는 것까지요. 사는 게 버거워서 죽기 직전에 용기 한 번 내서 찾아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한테 연락을 넣어놨으니 저녁에는 도착할 거라고 하는데 아빠가 왜 날 보러 온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는 저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줬다면서요. 하니까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오해를 하고 찾아온 거냐고. 이혼할 당시에 할머니랑 아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고 왔다는 겁니다. 저만큼은 아빠가 키우겠다고 박박 우겼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죠. 그런 사람이 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찾으려고 몇 번이고 찾아갔는데 이사가가 없었다고 엄마가 못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아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딱 봐도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말로 아빠가 왔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그동안 잘 지낸 거 맞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다정하게 물어오셨어요. 저는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아빠가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엄마 집에서 나와서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바람기로 인해 이혼을 했고 그 길로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사업이 운 좋게 잘 풀려서 지금은 떡하니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청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며 하는 일이 뚜렷하지 않으면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아빠를 따라 서울에 갔습니다. 이렇게 일이 슬슬 풀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아빠를 찾아갈 걸 그랬다고 몇 번이고 후회를 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주택 반지하에 새들어 살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집도 대리석으로 삐까뻔쩍했습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새 장가를 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천천히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한 3일 정도를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도 안 자고 밀린 이야기를 했어요.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열고 나니 본물 터지듯 말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던 것, 엄마가 허구한 날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가정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까지 모조리 다요. 아빠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너라도 내가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아빠한테 혹시 동생도 기다리고 있었냐고 동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초연한 분위기가 흘러 더 이상 동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고민을 해봐도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이라니 너무나도 높은 문턱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이 지나니 궁금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다들 어떤 생활을 할까? 정말 TV,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요. 저는 결국 재수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머리가 잔뜩 굳은 느낌이었지만 열심히 하니까 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수능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다음 수능을 준비하기로 하고 정말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을 했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다는 게 이런 심정인지 몰랐는데 제 코에서 코피가 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책이 시커멓게 변할 때까지 밑줄을 치며 머릿속에 입력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 뜻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늦가기 신입생이 되어 열심히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엄마랑은 단 한 번도 허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기 전 미처 공장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서 딱 한 번 대구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저보고 대체 어디에 있었냐고 엄마가 공장을 이잡듯이 뒤졌었다고 말하더군요. 엄마는 멀쩡한 얘가 갑자기 공장 일은 왜 그만두었냐며 애꿎은 공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엄마가 또 찾아오면 제가 왔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어린 나이에 제가 고생하고 있는 속사정을 대충 알고 계셨기에 알겠다고 하셨죠. 도망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사직서를 낸 동시에 휴대폰도 없애버렸어요. 아빠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죠. 혹시라도 엄마가 그 집 주소로 찾아올까 봐요. 그렇게 평온하게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과거는 점점 흐려지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교수님을 만나러 온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조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제 번호를 물어봤고 고학번 선배이긴 하지만 저도 나이가 꽤 있는 상태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3살 차이면 딱 좋은 거 아니냐고 마치 중매쟁이가 된 것처럼 저랑 선배를 이어붙이는 조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CC가 생겼다더라, 어느 과 누구랑 쟤랑 사귄다더라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캠퍼스 커플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졌고요. 그런 저를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 선배는 벌써 29살이었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마친 사람이었고요. 대학생 신분인 제가 너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저한테 계속 만나보자 하기에 마음이 동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한테 들이댄 선배가 사실 우리 학교 전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조교가 말해준 뒤로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맨날 과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집안도 꽤 괜찮은 집안이고 생긴 것도 멀끔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요. 번호 교환은 했지만 사석에서는 따로 만난 적 없는 상태였는데 교수님을 만나러 온 선배와 2번 정도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오래 기다렸다면서 굳이 학교까지 시간 내서 찾아온 이유는 저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자기랑 연애하자고 하는데 저도 활짝 웃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시작했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배가 저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받아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 선배랑은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라 즐거웠어요. 과 수석답게 모든 시험의 족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제 성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죠. 몰랐는데 그 족보를 가지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대요. 돈 주고 사겠다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데 저는 원하는 만큼 받아볼 수 있었죠. 성적도 우수하게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아빠의 바람대로 저는 아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내구성이 좋은 회사였고 복지 또한 괜찮아서 제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동기들은 부러워했어요. 아빠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했던 동기도 있더라고요. 아빠는 시작부터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갓 대학 생활을 마친 사회 초년생이 높은 자리에 있어 봐야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오너가 가족이라는 게 남들 눈에 고깝게 비춰질 수 있으니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한테도 절대 내가 딸인 거 티내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 일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우리 공장에 의뢰를 하러 찾아왔는데 그날 아빠가 다른 공장으로 출장이 잡히게 된 거예요. 사내 이사님이 그 일을 맡게 되셨는데 따라붙을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제일 한가했던 제가 차출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수주를 맡기러 온 우리보다 더 작은 회사 직원들이 이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사님 뒤를 쫓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챙겨드리고 그래프를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마주치는 거래처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지 하다가 이사님께 저분은 어디 거래처 분이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사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장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 부실업체라고 말이 많아서 일을 더 맡길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A업체래요. 공장으로 찾아온 것도 우리가 거래를 끊을까봐 걱정돼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A업체가 어디더라 하다가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순간 기억이 딱 났어요. 학창시절 저를 꾸준히 괴롭혔던 김미나.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돈봉투를 던지면서 저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스물스물 저를 좀먹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순간 용암처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다니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울컥 솟았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공장 시찰이 끝나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제 마음을 달래주듯 다정하고 부드럽게 저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과거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따리를 틀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고민 속에 빠져있자 아빠는 저에게 무슨 고민이 그리 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드냐고, 결혼은 좀 더 미뤄도 된다고, 아직 나이도 어린 나이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저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업체 사장이 내 학창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할 시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아빠는 알지 않냐고 하니까 아빠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한참 뒤에 열린 아빠의 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업체 우리가 일 안 주면 부도 날 거야. 그렇게 해주자. 우리 딸이 당했던 기억만큼 이왕 복수할 거 제대로 해주자고. 2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주자. 며칠 뒤 아빠는 A업체 대표한테 따님이 우리 딸이랑 동창이라고 하던데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저도 나갔고
아빠는 꿀리면 안 된다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저를 데리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꾸며주셨습니다. 허탈하게도 김미나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한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해도 가해자는 그냥 추억거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세상 좁다. 그치? 우리가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창이니까 너무 반갑다. 역시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빠 공장 좀 잘 봐줘. 저는 벼르고 있었던 그 말을 뱉을 기회가 찾아온 거죠. 뻔뻔하게 저한테 저런 부탁을 하는 김미나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기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야. 너 같은 거랑 학연으로 묶인 게 얼마나 지옥인지 가해자는 모르지?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저한테 돈 봉투 들이밀면서 합의하라고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 눈가에 멍든 저를 보면서 혀 끌끌 찼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난 건지 김미나네 아버지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김미나 또한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아직도 그런 걸로 꽁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있던 합의금이 꼴랑 50만 원이었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왔었어요. 그 봉투를 부녀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조용히 떨어지세요. 부도 처리될 거 준비 잘하시고 그나마 학연으로 묶여서 경고하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러자 아빠가 그 부녀를 보면서 경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너희들이 쌓은 업보라고 평생 속죄하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질투로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내 딸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장에 지불해야 할 미납금을 한시라도 빨리 갚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김미나네 아버지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바로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미납금 지급 소송도 거셨고 김미나네 집은 한순간에 부도 처리가 되고 차압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A업체에 다니던 노동자들에게 아빠가 뒤에서 몰래 도와줘서 단체로 임금 미지급 소송도 걸리고 노동청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다고 해요. 이렇게 손쉽게 한 사람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허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끝까지 대구에 있는 엄마와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그들이 대구에서 뭘 하고 먹고 살아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 혼주석에 아빠만 덜렁 앉아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솔직히 가정 환경 때문에 반대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정상적이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에 미친 엄마나 교도소를 제 집인 줄 아는 동생이나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진심으로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달리 시댁에서는 저를 큰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집안이 소문대로 꽤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오점이 될 수 있는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죠. 대학 교수이신 어머님과 장학재단을 관리하시는 아버님까지 정말 교육자 집안답게 품이 있으셨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아빠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내 가족, 내 가정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잔뜩 나는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남들처럼 휴양지로 떠나지 않고 유럽 일주를 갔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나라를 둘러봐야 했기에 매일 밤마다 녹초가 되어 기절하듯 잠이 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혼집 주소로 옮기게 되었고, 그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한 2달쯤 지났을까 남편이랑 주말에 뭘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할까 했어요. 나가서 먹기에는 메뉴 정하기도 귀찮고 해서 집에서 대충 만들어 먹자고 아빠를 집으로 초대한 상태였죠. 남편이랑 간단하게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아빠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빠를 찾아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엄마랑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잔뜩 얼어있는 상태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남편이 장인어른 오셨어요? 하면서 나왔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얼어붙은 걸 보고 남편이 눈치를 챈 거죠. 고얀 년, 우리 버리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결혼까지 했어? 엄마도 없이? 집도 으리으리하고 좋네. 돈을 좀 번 거야? 아니면 로또가 된 거야? 뭐야? 어디서 이런 집이 생겼어? 돈 좀 줘봐. 남편은 우리 엄마의 상스러운 언행에 제 눈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몰려오는 수치심에 정신을 번뜩 차렸어요. 아빠가 오기 전에 이 모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동생이 저를 팍 밀치면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매형? 매형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위가 돈이 많은가? 우리 딸이 팔자가 기가 막히게 좋네. 어디서 이런 부잣집 아들내미를 물었어? 예, 너는 부모 없이 결혼하면 시댁에 책 잡히는 거 몰라서 그런 짓을 해? 내가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나 아빠 있어. 제가 아빠를 입에 올리자마자 엄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벌겋게 부어오르는 뺨을 만지자 남편이 놀래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남편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엄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같이 노려봤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엄마랑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건지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아빠도 우직한 남편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너 집 나가서 찾아간 게 네 아빠야? 그 사람이 어떤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 알면서 거길 찾아갔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양육비도 대출받아서 일시불로 다 줬다는데 그 돈 어디다 날려먹고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종용을 한 거야? 네 아빠가 우리 버리고 떠난 건 사실이지 않니? 진실을 흐리려고 하지 마. 우리를 버리긴 뭘 버려. 엄마가 바람 펴서 떠난 거지. 그 말에 엄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남동생만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 남편한테 가서 나 방 하나만 줘라 매형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열이 뻗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가. 아빠는 그럼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누나만 몰래 챙겼던 거야? 서운하네. 이 집도 아빠가 해준 거야 혹시? 아빠 번호 좀 줘봐. 안 그래도 나 이번에 합의금 나가야 하는데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누나가 줄래? 그 순간 아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 이렇게 크냐고 집에 들어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엄마랑 동생을 보고 아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에 알아본 듯 했어요. 이 미친 여팬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내 딸 집 온다는데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우와, 아빠야? 얼굴도 기억 안 나서 몰라볼 뻔했네. 아빠, 나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누나만 쏠랑 챙길 수 있어?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도 솔직히 자식인데 챙겨줄 수 있잖아. 혹시 5천만 원만 해줄 수 있어? 돈 해주면 나는 누나 안 찾아올게. 내가 돈 날 구멍이 없어서 누나 찾아온 거거든. 동생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아빠가 동생을 싸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을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저는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던 아빠였는데 동생은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애한테 말을 안 해줬어? 엄마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뭘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핀잔을 줬어요. 아빠는 거칠게 이마를 문지르면서 동생을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네 아빠야? 너 내 자식 아냐? 네 친부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굴면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아빠의 폭탄 발언에 저도 남편도 바짝 얼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친동생인 줄 알았던 동생이 알고 보니 반만 섞인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잔뜩 흥분을 했는지 침까지 튀기며 모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밖에서 싸질러 온 자식이라고. 너 크면서 점점 나를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유전자 검사해봤다. 내 친자식 아닌 거 알고 이혼한 거야 내가. 돈 필요하면 너네 친부 찾아가라. 아직 친부가 누군지도 모르지? 네 엄마가 일하던 이발소 사장이 너네 아빠다. 그 말에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이발소 사장은 손버릇이 나쁜 놈이었고 느글느글하게 생겨서 도박쟁이였거든요. 아빠 말을 들어보니 이발소 사장이랑 동생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보이는 듯한 착각이 일었어요. 동생은 충격이라도 받은 건지 엄마를 향해서 이게 진짜야? 진짜야? 하고 있고 엄마는 찔리는 게 있는지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놀래서 아빠한테 혹시 나도 아빠의 친자식이 아닌 거냐고 하니까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순간 쪽팔린 것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놀래서 저를 일으켜 주었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현장에서 정신이 쏙 빠졌죠. 내가 우리 딸만큼은 꼭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 시절 법이 참으로 고약했지.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만이 아주 돈 벌어서 친권 꼭 찾아오겠다고 악착같이 일했다. 엄마, 진짜냐고. 내가 그 이발소 미친놈 자식이 맞냐고. 아빠가 말하는 거 다 구라지? 말 좀 해봐. 이발소 아저씨는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시비에 걸려서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돈 노름하다가 빚도 진 거죠. 그 돈을 엄마가 그동안 갚아주면서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까발려진 겁니다. 심지어 이발소 아저씨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가 어딜 가겠니? 뻔하지. 너도 그 미친놈 닮아서 맨날 경찰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 아씨, 그걸 왜 이제 말해, 쪽팔리게. 그리고 나랑 그 미친놈이랑 어디가 같다는 거야? 아, 진짜. 둘이 갑자기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내 아빠냐부터 시작해서 네 아빠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아빠는 그 사이에 이성이 찾아왔고 남편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두 모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2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사이에 아는 변호사를 호출했고 두 모자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같이 살아온 정이 있지 않냐며 매달렸죠. 결국 경찰이 왔고 주거 침입으로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이라는 말에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요. 며칠 뒤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벌었던 월급이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넘어간 내역도 있고 그날 주거 침입으로 훈방 조치된 기록도 있어서요. 접근 금지 요청을 했고 제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뒤늦게 처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우리 집에 와봤다고 남동생이랑 엄마랑 둘 다 번갈아 가면서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불쑥 나타나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열이 받았습니다. 제가 두 모자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어요. 내가 공장에서 벌어다 준 돈 전부 다 돌려주고 싶은 거 아니면 나타나지 말죠. 대출 받아서 너 합의금 물어준 거 지금이라도 이자 붙여서 갚을 거 아니면 얼굴 들이밀지 말고.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지금 교도소 잡혀가게 생겼다니까. 이번에 가면 나 진짜 오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학연, 지연, 혈연이야. 내가 죽고 싶을 때 너네가 나한테 돈 빨아먹는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앞에 두 번 다신 나타날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누구 하나 인생 종치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제 살벌한 말에 엄마도 동생도 잔뜩 쫄아붙었습니다. 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착한 딸이 표독스럽게 몰아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어린 시절에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했지 내 편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합의금 꼴랑 50만 원에 눈 돌아서 내 아픔 같은 거 봐준 적 없잖아. 양육비 받은 거 전부 탕진하고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때 그 악몽들 내 노동력 보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눈앞에서 꺼져.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평생 행복할 줄 알아? 그러면서 엄마는 뒤를 돌았어요. 생각보다 쉽게 물러난 엄마한테 당황한 건 제가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누나, 제발. 나 이번에 합의금 못 주면 진짜 10년은 썩어야 돼. 너는 평생 감방에서 썩었으면 좋겠다. 소년원을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화가 안 됐잖아. 아,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으려나?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쥐어주고 우리 동생 제대로 교화시켜달라고 부탁을 좀 할까? 거기 범죄자들은 돈만 주면 다 해준다고 한다던데. 동생이 흠칫 놀라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욕을 내뱉고 엄마를 따라 사라졌어요. 한참 실랑이를 한 덕분인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먼저 들어온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말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 순 없지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해줬어요.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남편을 마주 안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지금까지 제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결국 감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치금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찾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랑 아빠 덕분에 소금을 뿌린 것 같았던 상처는 아물었고 지금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을 요즘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낙을 찾았고 낙원을 가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남편과 아빠와 그리고 저를 믿어준 시댁 식구들과 두런두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